네,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3회 한국경영학회 학예 융합학술대회의 첫 특별 세션 좌장을 맡은 기업가정신 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이춘우 교수입니다. 오늘 학예 융합 학술대회는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련 경영학회 학회들이 참여하여 박영렬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학예 융합 학술대회는 2021년 현 시점에서 이미 시작된 아시아 시대의 글로벌화와 세계 경제 중심의 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또 기업과 관련된 많은 주체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특별 섹션을 시작하면서 우리 박영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해영대학 박영렬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영학회 회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2021년 제23회 융합학술대회 참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경영학회와 37개 경영 관련 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가 주관하는 융합학술대회가 서울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을 주제로 오늘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방역 기준에 따라 현장 초청을 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융합학술대회에서는 37개 개별학회의 40여 개 세션, 국내외 산학연 융합 세션인 13개 특별 세션, 그리고 플리너리 세션이 개최됩니다. 제23회 융합학술대회에서는 오늘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 세션을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방향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 글로벌 아시아 시대 한국 기업이 선도하려면 카베와 ASSB 공동 워크숍의 특별 세션이 개최됩니다. 8월 17일에는 스타트업 경영 사례, 창업에서 투자 라운드까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혁신과 기술, 한국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특별 세션과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을 주제로 프리너리 세션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아트와 기업, 모던 뷰티, 리테일 테크놀로지의 발전 동향과 향후 과제, 클라우드 생태계의 도전과 대응 전략, 중국 사회적 기업 창업과 한중 협력 방안, 일 생활 균형 문화와 기업 경쟁력의 특별 세션이 개최됩니다. 개별학회 세션들과 융합 특별 세션을 통해 한국경영학회가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을 위한 새롭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양한 세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 세션을 준비해 주신 이춘우 회장님과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를 마련한 그 계기는 현재 전 세계의 경제 규모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약 22.5%, 23% 정도 되고요. 중국이 한 13%, 14%, 일본이 한 7% 정도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2% 되고 있습니다. 그 인도가 또 한 4,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의 규모라든가 어떤
그 트렌드를 보았을 때 상당 부분 세계 경제가 유럽과 미국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여서 아시아 시대로 많은 무게의 중심축이 옮겨오고 있고 향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기존의 통념을 탈피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가 정신을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그 두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우리 SK 슈펙스 추구협의회 SB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희 사장님을 모시고 제2 창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기업가형 과학 인재 양성과 관련된 관정 교육재단의 사례를 김상균 교수님과 배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영희 사장님을 모시고 제2 창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서 특히 SK 슈펙스 추구협의회 SB위원회 소셜밸류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신 SK그룹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SK그룹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준비해 나갈 새로운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전 SK브론드밴드 대표이사 사장님을 겸하시고 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영희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영학회 큰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발표를 맡겨주셔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제2창업시대 새로운 기업가 정신과 ESG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 그리고 도약의 기틀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영학회가 고민을 함께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양은 사실은 많은데요.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이춘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세계 경제 빨리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빨리 성장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꿈 같은 그리고 공성과 같은 일들이 아마 많은 부분들이 현실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회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태까지 아마 정부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겠죠. 그리고 때로는 교육기관이 또 그런 문제를 고민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보다 지금이 굉장히 더 비중이 높아졌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비자들도 기업이 뭔가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소비자의 생각은 소비 행동에서도 많이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조사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은 여태까지는 좋은 제품 싸게 잘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보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많이들 해온 이야기고 더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업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뭐 유래도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저러한 유래도 교과서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계십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으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혹은 창조적 파괴,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기회를 추구하는 그러한 행위,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의 속에서 저는 샤론이라는 미국 학자가 제시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가 왠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가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변화를 대할 때 리스크 요소로서의 변화를 대할 것인가, 혹은 기회 요소로서의 변화를 택할 것인가. 앞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의와 사실은 맥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맥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리고 기업가는 위험을 헤쳐나가면서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 가치로서 좀 더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적 혹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기업은 계속 성장해 왔고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많은 이벤트들 속에서도 분명히 흥하는 기업이 있어 왔고 망하는 기업이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없어지는 기업보다는 새롭게 번창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크게 일어나는 기업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전자 계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이러한 첨단 기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벗어난 전혀 다른 서비스를 개발해 왔고, 또 그것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온 어떤 그러한 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아까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사회적 문제도 함께 같이 커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 그리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제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어떤 균형점을 잡아 나갈 것이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고민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동통신사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SK텔레콤에 25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SK텔레콤 통신사, 모든 통신사들은 굉장히 영화로운 시절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매출도 많았고요, 이익도 많았죠. 2010년도에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 그 당시에는 무료로 나왔죠. 기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도 하고, 단체 대화도 할 수 있고, 사진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더더구나 그 모든 것이 무료였죠. 통신사들 기술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가입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무료로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당시 시장이 SMS 문자 서비스 시장이 2조 원 정도였죠. 잘못하면 2조를 다 날린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카카오 어느 정도의 시장은 가져가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래도 남아 있지 않겠냐.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보수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이었죠. 보수적이고 방어적일 때 방어가 됐느냐?
방어가 당연히 안 됐죠. 지금 현재 통신 3사의 시가총액의 합보다도 카카오 하나의 시가총액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과연 누가 더 많이 달성했느냐? 물론 통신사의 또 다른 사회적 가치도 존재하겠지만은 이 문자 서비스 하나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가치, 즉 이러한 고기능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가치 덕분에 많은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고 그러한 것이 또 다른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가 될 것이고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 많은 새로운 잡이 생겨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이 시대의 기업이 가지는 이 사회에 제공한 굉장히 큰 사회적 가치였고 그것은 분명히 큰 경제적 가치와 함께 따라오더라. 이것이 카카오뿐이냐? 사실은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죠. 그런 회사들의 어떤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기보다도 어떤 사회적 가치로 고객들을 내 주변에 많이 모아놓느냐.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는 힘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플랫폼 기업은 뭐 정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가치와 또 다른 관점의 사회적 가치에 이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가치이건 소비자들이 그것을 하나의 가치 있는 서비스라고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은 이 회사는 나한테 뭔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고민할 때 그 두 가지를 함께 어우르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ESG라는 단어가 될 것이고요. ESG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지금은 사실은 그것이 비재무제표의 어떤 그 주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비단 비재무적인 요소로 그 경제적 가치 이외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나갈 때 ESG를 우리는 어떻게 구축하고 ESG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제가 같이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들은 앞으로 어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기업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다양한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짧은 시일 이내에 우리 경영학회와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행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SG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ESG가 뭐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ESG에 워낙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ESG가 사실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냐에 대한 그 동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ESG에서 E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정의하기를 명분과 실리로서 산업 구조의 새로운 판짜기, 새 판짜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꽤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E라는 부분에 대해서 E의 그 변화 기본 동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는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은 기업으로서는 소비자가 문제의 첫 출발이자 끝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의 기본은 소비자여야 할 텐데 그 소비자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G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있어서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한쪽이 우위고 한쪽이 뭐 또 다른 상대방 쪽이 우위일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아마 산업자본보다 금융자본의 역할과 어떤 파워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산업자본은 그들의 요구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제
전체적인 현상을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생각이 많이 변합니다. 환경은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다른 말은 국민이자 유권자입니다. 그들이 정책을 바꿉니다. 정책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바뀌어진 정책이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도 정책 바뀐 것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느냐, 기업은 과연 그 정책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래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냐, 이러한 관점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환경 문제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올 봄부터 많은 변화들이 있어 온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기후환경법이 바뀌었죠. 여기서 기후환경에 대해서 밑에 기존 정책들의 어떤 로드맵이 있지만은 그것의 연장선에서 기후 관련된 아주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사실은 그 2019년 12월에 기후보호법이 제정됐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독일 청년 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를 절감하겠다는 그러한 기후법에 대해서 왜 미래 세대가 그 모든 부담을 져야 되느냐? 기성세대가 뭔가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해서 환경 악화시켰는데 그것을 그 기성세대가 책임을 좀 더 많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헌법 소송을 냈고 그 헌법 소송이 들어졌죠. 그래서 5월 5일 날 독일에서 기후보호법 개정안을 발행했죠. 그래서 그 개정안에서는 과거보다 10%의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EU 전체적으로도 EU 기후법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것이 지금 7월, 이건 6월 28일 날 만들어진 거지만은 7월 달에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도 Fit for 55라는 이름으로 또 발표가 된 바 있죠. EU 그린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EU 그린딜이라는 기본적인 그 정책 방향이 있어 왔고, EU 그린딜은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그 발전 정책과 그리고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그 기후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다가 EU가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변화의 방향이 미국으로서도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 잡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경제의 성장 동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따라가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풍력의 55%, 태양광의 75%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새롭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도 사실은 지금 요즘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 만들어가고 있고, IFRS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그 전통적인 재무회계 발표하고 공시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ISSB 그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리포팅을 어떤 식으로 표준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지금 많이 상당 부분 했죠. 그래서 이번에 COP26 11월 달에 영국에서 열리는 COP26에서 그 별도 부대 회의로서 저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패권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국가별로 특히 강대국 중심으로 전쟁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ICT 기반의 어떤 혁명일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탈탄소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더 큰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변화는 분명히 감지되지만은 그것을 따르자니 엄청난 비용이 따르고, 그리고 안 따르자니 무역 장벽, 자본 조달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양쪽에 딜레마가 생겼죠. 그 속에서 기업은 이 변화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명분 속에
실리 찾기냐 아니면 실리 속에서 명분 찾기냐, 둘 다 분명히 가치 있겠죠. 그 속에서 기업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뀐다고들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은 많이 보이고 있죠. 사회 문제에 있어서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기업들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생각해야 될 사회 분야의 여러 항목들은 사실은 구성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구성원과 사회는 바뀌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러한 것을 아주 잘 관리하는 곳은 분명히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고 좋은 구성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를 밟아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기업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는 자본시장 속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총이 지금 우리나라 10대 기업만 하더라도 1000조, 미국의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서는 1경에 달합니다. 어느 개인 한 명이 어떤 그 기업의 그 큰 자본을 조달하거나 그런 규모를 만들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자산운용사들이 될 것이고요. 자산운용사의 규모 또한 경제 성장 규모의 어떤 비례에서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들은 단기 투자자가 아니죠.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냐. 과거에는 좋은 곳을 골라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투자한 곳에 대해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인게이지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커져 있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빅 프로핏보다는 그 프로핏의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이냐. 굿 프로핏일 때 장기적으로 빅 프로핏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본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ESG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는 위기로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도 만들어질 수 있느냐. 기업가들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SG는 자선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위한 기회다.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실제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빠르게 파악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란 것이 여태까지는 창업가 또는 회장 또는 CEO들이 가져야 될 정신으로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들만이 가져서 되겠느냐.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관여되는 많은 우리 회사 내 구성원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그 ESG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들이 기업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기업을 좋은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샤론이라는 학자가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가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그 정의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관리, 소비자, 다른 금융자본의 역할 변화 이러한 큰 변화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업은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말씀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사장님께서 제2 창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SK와 또 SK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기업들과 사회 전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서 뭐 짧은 20분 동안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가 생각된 것은 정말 엑기스 농축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ESG가 하나의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준비하는 새로운 방향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테마이고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특히 과거에는 제품의 가격 또는 품질과 같은 이런 경제적 측면의 그 가치가 고객을 모으는 힘이었다면 앞으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이고 이런 사회적 가치가 고객을 모으는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ESG에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전기차라든가 또는 에너지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기업가형 과학인재 양성.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전부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이 1세대 또는 1.5세대 기업인들이 많은 산업 자본을 축적하시고 그것을 하나의 장학재단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와 미래 우리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사례를 성균관대학교의 배준영 교수님과 김상균 교수님께서 그 사례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배준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유니스트에서 1년간 재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략경영학회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이 발표는 연이어서 김상균 교수님께서 또 해주시겠는데 김상균 교수님께서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현재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의 엠바 학과장님을 지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배준영 교수님과 김상균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아시아 시대 기업가형 과학인재 양성에서 관정교육재단의 사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준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사례 발표를 맡게 된 배준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사례 연구,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 대한 사례 연구이고요. 제가 관정 이종환 선생에 대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김상균 교수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된 동기, 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기업가 정신 사례 연구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 그리고 LG의 구인회 회장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이 창업가에 대한 많은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기업가 정신이나 경영 활동, 리더십, 경영 철학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을 시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특징 그리고 이제 뭐 진취적인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합리주의, 인재주의가 많이 이제 중점을 두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화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 사례 연구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전략적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기업가 정신이란 아까 이형희 사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업가들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을 하고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에 따른 이윤을 획득하는가 또한 개인적인 부를 창출해 나가는가 이런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업가들의 활동, 기업가들을 살펴보면 또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는 분들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니즈를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브로드하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정의해 보자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조직을 형성하고 그 조직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을,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제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유일한 선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유일한 선생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기업에서 얻는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이런 발언 등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세 분의 기업가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제가 말씀드린 그 정의에 비추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탐스라는 신발 회사입니다. 이제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미국의 창업가가 설립한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가 판매하는 신발에 따라서 그 비례해서 빈곤한 나라나 조금 궁핍한 사람들에게 신발을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교육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사진은 베어베터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김종호 창업가, 이분은 실제 네이버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사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회사의 그 직원들은 모두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개의 사진은 빌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인데요. 이 분들은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축적한 부를 가지고 또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사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 비추어서 물론 전략적 기업가 정신의 관점도 같이 함께해서 이종환 선생의 생애와 기업 활동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생애는 조금 스킵을 하고요. 기업 활동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선생은 정미소 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로 상경해서 삼령화학이라는 플라스틱 사출업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설립한 회사이고, 이제 다각화를 위해서 PC 침목 사업에 플라스틱 볼트라든지 그리고 절연을 위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캐파시터 필름, 그리고 이제 국제화, 중국으로의 국제화까지도 중국으로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 산업화 육성 정책에 따라서 국제전선이라든지 고려애자 등의 기업을 설립하면서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하였고, 제일 최근에는 삼령중공업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이종환 선생의 활동이 2000년에 설립한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김상윤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선생의 경영 철학을 보면 정도정신,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정도만을 걷겠다라는 정도정신을 가지고 계신데, 그 정신에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창조정신, 도전정신, 그리고 이제 기여정신인데,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저희는 기업가 정신 연구에서 주로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어떻게 기업가들이 기회를 포착 또는 창출하는가, 그리고 기업가들은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기업가들이 자선 활동, 이 세 가지 개념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치인 창조 정신은 기업가들이 이종환 선생의 사업 가치 포착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들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 또는 창출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기업가의 기회는 외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전 정보 그리고 지식이 있는 기업가들이 그 기회를 포착한다, 이런 개념, 이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그것보다 기업가들은 직접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창출해서 시장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저희는 그 이종환 선생의 기업 활동을 보면 첫 번째 관점과 더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사출업은 당시 전쟁 이후에 그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가전기구라든지 제품들을 일종의 그 당시에는 신소재였던 플라스틱을 통해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국제전선이라든지 고려해자 산업 등은 나라의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그 기회를 포착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외부적으로 발생한 기회를 이종환 선생이 잘 포착을 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 정신은 이종환 선생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와 이제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가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창업가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제 성취에 대한 니즈,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이제 이종환 선생의 기업 활동을 보면 리스크 테이킹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리스크 테이킹이 타고난 심리적 기질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오버 컨피던스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든지 이종환 선생은 그 리스크 테이킹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과 당시의 대기업들, 금성이라든지 대한전선 이런 회사들과의 경쟁을 위해서 국제전선을 설립해서 전선 사업에 진출한 사례와, 그리고 당시 모두가 이제 만류했던 애자 산업에 진출한 사례, 이런 이제 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패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진취적으로 산업에 진출한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이종환 선생의 도전 정신과 그 리스크 테이킹 성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에 이제 두 가지 가치와 조금 결을 달리하는 이종환 선생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entrepreneurial philanthropy라고 해서 이종환 선생의 기업가적 자선 활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선생은 자신의 기업가적 정신의 궁극적인 엑싯은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선 활동, 기업가적인 자선 활동은 단순한 원타임 기부를 떠나서 자신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간과 노력을 함께 쏟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선생의 교육재단 설립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교육재단 사례에 대해서는 김상윤 교수님께서 발표를 더 이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김상균입니다. 자, 앞서 배준영 교수님께서 이종환 선생님의 그 경영 활동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그리고 사례를 가치 전환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내외 대표적인 기업가적 자선 활동가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을 시작해서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존 락커펠러, 그리고 빌 앤 머린다 게이츠, 특히 빌 앤 머린다 게이츠에서 시작된 부자들이 개인 자산의 5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서약서에 사인하는 더 기빙 플레지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2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를 보면 7, 80년대 경제 발전을 이끈 창업 1세들을 중심으로 기부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3년그룹의 이종환 회장,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부터 최근에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그리고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의장. 자,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기부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기업가적 자선 활동가의 활동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국내 기부 활동자들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3명 중에 1명이었지만 지금은 4명 중에 1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은 세계 1등 인재를 육성하여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립된 교육재단입니다. 앞서 배준영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도에 기반한 3C 정신, 챌린지, 크리에이티비티, 컨트리뷰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조 5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 그리고 글로벌 100대 자선재단 중 약 70위권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매년 200억 규모의 장학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거 20년 동안 11,000명의 학생들에게 1,8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700명 정도가 박사급 학자들로서 이들은 앞으로 글로벌 인재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구를 잠깐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종환 선생님이 항상 장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관정교육재단의 지향점과 차별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장학재단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관정교육재단은 세계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과 학문적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배려심, 봉사정신, 책임감을 겸비한 세계적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장학사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최대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영속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선생이 지난 50년 동안 3년화학부터 3년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13개의 관계사의 부동산과 개인 자산의 95%를 출연하여 관정교육재단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억 원이라는 장학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단순 금융 수익뿐만 아니라 금융 수익을 넘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모형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정교육재단의 사례를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과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전략적 기업가 정신은 창업, 기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데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기부라든지 봉사는 외부적이고 또 기업에게는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인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유럽 전체 GDP 중 사회적 경제가 10%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영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환경적 가치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ESG 경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관정교육재단을 이 모형에 조금 더 적용을 시키면 분리되어 있었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 물론 기업에서는 이걸 통합을 해서 지금 회사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는, 더불어서 환경의 이슈도 같이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이런 가치 전환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정교육재단의 사례를 이 모형 이론에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가적 자선 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로의 순수한 전환이라고, 가치 전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밑에 보시면 정도에 기반한 3C 정신의 경영 철학, 그리고 신지식 창출과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미래 지향성이 기업 경영과 공익재단, 교육재단의 운영에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관정교육재단, 그리고 배준영 교수님이 이야기한 기업가 정신, 이 발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정 지향성의 강조와 전파입니다. 자, 이종환 선생의 기업가 정신, 정도에 기반한 3C 정신, 도전, 창조, 기업, 이 세 가지는 저희 경영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저희 사회는 경영 환경은 초경쟁 사회, 초변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많이 해왔었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더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업가적 지향성,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 기업은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 내에서도 사내 안트프레너십 혹은 사내 벤처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부에서 개발하고 외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기술 변화, 경영 변화, 가치 전환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 기업가적 자선 활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변화를 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전환과 확산입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하여 저희는 4차 산업혁명, 과거 5년을 보면 정말 핫한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저희는 가치의 전환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서 ESG로 전환을 이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환을 통해서 기업들은 어떤 가이드라인, 어떻게 실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은 이런 변화 속에서 정말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에는 기부 활동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박수를 받으며 명예롭게 자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박애 정신이 확산이 되면 저희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미래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 전환에 적절히 대응을 해서 미래에 대응하기보다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준영 교수님과 김성균 교수님께서 글로벌 아시아 시대 기업가형 과학인지 양성 관정 재단의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큰 경제적 부를 이루고 이것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장학재단의 설립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또 하나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전통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삼양사의 1939년 양영 장학재단이 기억이 나고요. 우리 유일한 박사님께서도 유한재단을 설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1962년에 유한공고라는 그런 당시로서는 100%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공업 인력을 양성하는 농업사회에서 미래의 산업이 공업이다, 상공업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셨습니다. 우리 SK그룹도 사명을 변경하기 전에 성경이라고 했을 때 1973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면 장학 퀴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장학 퀴즈 한번 나가서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고등교육재단을 만들기도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그 학문적 또 이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재단 설립을 통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기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글로벌 아시아 시대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어떤 주제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냐라는 준비를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주제를 발표를 들었는데요. 오늘 또 조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상만 차기 경영학회장님이신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진흥원 초대 원장이시고 현재 또 차차기 경영학회장에 출마를 하신 김재구 교수님, 그리고 한아시안 학회장님이신 하덜리 대학교 김기찬 교수님 모시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표자 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나오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 또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어떤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한에서 답변을 하거나 하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토론자를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아시아 시대 제2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발표를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순서대로 우리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차기 경영학회장님께서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을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이영희 사장님과 김상균 배준영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서 향후 우리 한국 기업들과 사회가 어떤 준비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도 차기 경영학회 회장을 맡을 성균관대학교 한상만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영희 사장님, 또 배준영, 김상균 교수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도 이제 훌륭한 발표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토론을 이제 맡았는데요. 우선 이번 경영학회 주제가 제2창업, 제2창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오늘 특별 세션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다들 제2창업이니까 제1창업이 뭐냐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겠지만,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그룹의 전신인 성경그룹이라든지 이런 제1창업이 이루어진 시기가 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50년 내지 60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그때 그 제1창업 시대에 그런 어떤 시대적 정신, 기업가 정신이 차지했던 그런 위상과 역할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발표에서도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전략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우리가 새로운 제2창업을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제2창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하나의 전략으로 함께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2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경영학회에서 시작하지만 학회들이 경영학회뿐이 아니라 다양한 학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도 필요하고, 또 기업과 학회가 함께 논의하는 장도 필요하고, 또 정부와 기업과 우리 학자들이 또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전 국민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제2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1창업에서도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단지 개별 기업의 창의적인 정신 내지는 도전적인 정신,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에 그를 복돋워 주기 위한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부와 기업의 그런 어떤 파트너십으로까지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막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지만,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또 위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창업은 국가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대 정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단지 개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서 정부와 기업의 어떤 그 파트너십으로서 이건 접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2창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은 단지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발표에서 나왔지만 사회적 가치 또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런 관점이 개별 기업의 이런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기업가 정신과 결합이 되어서 오늘 이영희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기업의 대응이라는 것이 단지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그런 공동체적 가치, 생태계적 가치로 이것이 발전돼야 된다. 그것이 제2창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 지향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만 차기 경영학회님께서 세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향후에 국가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기존에 우리 기업가 정신이 개별 기업에 한정되었다면 앞으로는 정부 등 기업가의 어떤 그 사회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고요. 세 번째도 우리 이제 그 시대 정신에 맞는 미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가 정신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지대학교 김재구 교수님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아주 국내 유일무이에 석학이신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미래의 글로벌 아시아 시대 기업가 정신에서 특히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그 재탄생, 재정립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기대가 됩니다. 네,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김재구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대로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의 가장 시의적절한 주제 발제를 해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경영학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차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관점으로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세계적인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의 방향하고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이 후라고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어떤 특질을 가진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는지에 주로 주목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후가 아니라 사실은 why와 how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why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세 분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왜 내가 이런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분명한 목적, 사명에 대한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요. 사회적 기업가들을 우리 제도 조직 이론에서는 institutional entrepreneur, 한국말로 제도 혁신가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그 여건에서 수단에 대한 혁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지, 고객에게 어떤 그 가치 제한을 새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why, 목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제도 혁신가들의 역할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업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기존의 제도가 이런 혁신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제도 개혁을 통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제 예측, 프리딕션이 아니라 창조, 크리에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앞선 선진 모델이 없고 우리가 미처 해보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봄으로써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을 해나갈 때 우리의 기업들도 혁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익재단에 대해서 발제는 대단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공익재단은 사실은 공익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사례에서도 나온 락펠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재단이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 한국에서도 오늘 소개했던 재단 또 SK그룹에서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해왔던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자선이나 기부, 작은 배분만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경제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 수 있는지 그 전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락펠러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 재단들이 벤처 필란스로피라고 하는 즉 일반 자선에 있어서도 벤처 캐피탈과 같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펀딩을 하고 적절한 그 듀 딜리전스를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 많은 탁월한 재단들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작은 배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팩트 투자 또 ESG 투자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발제를 통해서 새로운 제2창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의 그 정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큰 시간이었고 이제 기업 현실에서 현실 경영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구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발휘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사회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그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미래에 변하는 글로벌 아시아 시대에 어떤 사회 제도적인 그런 개혁을 해나가고 창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회적 기업인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이번 오늘 그 글로벌 아시아 시대 주제에 딱 걸맞는 카톨릭 대학교 김기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기찬 교수님께서는 한 아세안 학회장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이 일찍이 이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을 예측을 하시고 이미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아주 깊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은 한 인도네시아 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경영학회에서 이 제기한 이 큰 문제는 우리 한국 경영학의 변화에 엄청난 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본주의가 변화하고 있고 사실 그 자본주의의 핵심에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움직이는 동력은 기업가 정신인데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우리 데피니션을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 기업이 되어왔고 벤처가 되어왔고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 내용은 저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사실 우리가 기업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업의 특수 이익 집단이 사실 주주인데 결국은 기업이 주주들만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도와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 제기는 우리 옥스퍼드 대학의 우리 콜린 메이어 학장이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데피니션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사실 기업은 기업가에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가장 생산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 직원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세금 공장을 통해서 국가에 이제 환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형희 위원장님께서 사실 아까 우리 통신 3사와 카카오의 이 이야기는 기업 실패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말하자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사회적 가치에 실패했고 결국은 시장 창출에 실패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형희 위원장님이 하신 말인데요. 기업가 정신은 CEO나 창업가의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원이라든지 사회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들이 답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글로벌리 이야기하고 있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창업 지수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얼마나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지수고요. 이건 이제 TE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원래 개발도상국일수록 이게 강합니다. TEA가 강하고요. 근데 선진국이 되면은 사내 기업가 정신이 강합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은 EEA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의 현재를 살펴보면 TEA는 49위 중에서 23위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EEA가 49위 중에서 23위입니다. 그 이야기는 창업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EEA라고 하는 것은 기업 직원들 중에서 직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정도. 우리 피터 드러크가 이야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을 모아서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직원은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지만 강점을 발휘하도록 도와줘서 약점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전체 직원 중에서 16% 정도만 이네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년들이 사실 중소기업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디스이네이블드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강점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약점을 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 문제에서 굉장히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우리 이형희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다루어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들었던 우리 이 관정의 사례도 우리 애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출발은 도전이지만 기업가 정신의 마지막은 나눔이 돼야 됩니다. 저는 뉴욕에 가서 록펠러 재단도 자주 가보는데 록펠러가 없었다면 뉴욕이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벌 이런 도시로 또는 유엔이 있는 도시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업의 사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영학이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야 우리 한국 경영학도 국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 마침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우리 박영렬 학회장님 또 이 차기 학회장님 계시니까 자본주의 변화에 필요한 한국적 경영학의 과제를 잘 끌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기창 교수님께서 기업가 정신이 기존의 이제 창업 기업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사내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가 정신 이론에서 상당히 오랜 전부터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제가 적절하게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위해서는 환경, 즉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행정 조직의 위험 감수성이 높아야 한다. 행정 조직의 위험 감수성. 현재 행정 조직의 공무원들은 하위 조직의 경우 조직 이익에 국한돼서 기업가 정신의 현실적 거리가 있습니다. 행정 조직의 하위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네요. 이런 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줄 수 있는 방편은 없는지요? 근데 행정학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이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엔 행정조직 그러면은 이영희 사장님께 그 동안에 이제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하고 많은 또 접촉을 하셨을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그 코멘트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하고 같이 믹스시켜서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창업 시대가 전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창업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스타트업들의 기업가 정신 뭐 이거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기존 기업들이 성장하고 또 혁신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제2창업에 같이 포함시킨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SG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 변화 요소가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끊임없이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의 변화의 크기보다 한 10년간 누적된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시에 오고 있다. 그런 예정된 큰 변화가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보다도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알고 있다라고 생각됐는데 이것을 리드할 거냐 아니면은 따라갈 거냐. 패스트 팔로워가 우리의 뭐 여태까지 유효했던 전략이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트 팔로워가 될 거냐 아니면 잘 모르겠다 무시할 거냐.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과연 무엇이 현명할 것인가.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기업은 당연히 리드하는 관점이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된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제품을 사서 쓰는 새로운 제품을 사서 쓰는 그러한 소비자가 될 거냐 아니면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될 것이냐. 저희들이 이러한 새로운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기업을 보거나 혹은 국가를 보거나 모든 면에서 더 낫다. 그러한 것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질문에서 나오던 일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러한 것이 우리 기업 혹은 우리 국가가 좀 더 생산자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으로 포지션을 더 낮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에 모두가 같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ESG는 착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결국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좀 더 똑똑하게 현실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로 말씀을 그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기업가 정신, 저도 뭐 신분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들의 기업가 정신은 우리 학술적으로나 또 미국에서도 이런 방법은 퍼블릭 앙트로프너십 주제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블릭 행정 섹터의 기업가 정신도 하나의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연구 주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냥 첨언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하신 그런 여러 그 내용과 코멘트 중에서 변화를 보는 관점, 그것이 기회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글로벌 아시아 시대를 예견하신 우리 한국경영학회의 그 변화를 보는 관점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자 시장이 2조 원이었는데 거기에 수세적이고 보수적으로 그 대응을 했다가 결국은 어떤
판도 변화를 경험하신 사례로 오늘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혹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으니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거기서 나타나는 싹 트는 게 이제 방문과 교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문과 교만이 변화를 보는, 정확히 보는,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해주신 글로벌 아시아 시대 제2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세 분과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